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일제강점기에 거의 뒷부분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데 1920년대로 넘어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치 방식이 좀 바뀌었고 독립운동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구별을 했다는 건 1910년대와 20년대가 뭔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집중했었던 카테고리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변형해서 독립운동했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우선은 일제가 그 3.1운동을 겪고 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외부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 3.1운동도 보도가 되고 스코필드에 의해서 제합리 학살 사건 같은 것도 보도가 되고 3.1운동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들이 무던히 애를 썼지만 또 엘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또 보도가 됩니다. 그 AP통신원에 의해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우리나라 쪽으로 부임해서 들어오면서 이거 이대로는 곤란해. 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는 이 전면적인 교체가 좀 필요하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 잘 듣는 식민지 국민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문화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근본적으로는 3.1운동의 결집력에 상당히 놀랬고 얘네들은 누르면 누르고 탄압을 하면 할수록 서로 더 똘똘 뭉쳐버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친일파 양성,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친일파 양성에 돌입을 하는데 일제 문화 통치에 일정한 혜택을 받는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딱 받고 나면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제를 이길 수가 없다면 이들한테 잘 동조하면서 자치권을 얻어내서 차라리 희생을 피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성 제국대학이나 뭐나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기회주의자인 사람들 일본에 붙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고 이것의 맛이 들린 그냥 친일파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면서 민족 분열을 하는데 이 모든 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겠어 라고 우리에게 당근을 던져주는 것처럼 해요. 경찰제 폐지할게. 경찰제 폐지하고 그냥 일반 경찰제를 할게 라고 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감시가 풀린 건 아니에요. 그냥 헌병복을 입고 있느냐,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느냐, 뭐 그 차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제정을 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192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불어나고 있었던 사회주의 운동. 이거 일본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주의에서는 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데 그러려면은 식민 통치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죠. 사회주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그 독립운동이랑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거를 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경성 제국대학이 나오네요. 이거 왜 했을까? 이제 문화 통치하니까 우리도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법을 하나 뭘 하냐면 너네도 이제 고등교육을 할 수 있어. 너네가 학교를 만드는 거 가능해. 라고 당근을 던져 주었는데 진짜 학교를 만들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민립대학,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세웁시다. 1천만 동포가 한 분씩 모으면 이거 학교 하나 못 세우겠어요?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돈이 모여요. 이게 정말 세워질 것 같으니까 이걸 방해합니다. 또 방해를 해서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여기 민립대학교 세워지면은 당연히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메카가 되겠죠.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산을 시킨 다음에 우선은 이 똑똑한 애들을 이런 불만을 무마시키고 이 똑똑한 애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든지 어쨌든 분열시켜야겠다. 감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이 사실 더 컸고요. 식민지 지배자를 양성하는 학교였던 거죠. 조금 인력을 늘려가지고 조선 사람 조금 더 포함시켜주는 뭐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고등 분과에 이 조선 사람은 입학할 수가 없었고 일본인들 위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성제국대학교, 이 경성제국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뭐 유일한 학교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무난하게 이제 일본과 연결된 취업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 타협 노선을 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밑에 치안유지법 있죠? 치안유지법 조선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도 적용을 했던 건데 자, 1920년대에 치안유지법을 실시를 해서 독립의 사상과 연결이 되는 사회주의 운동 이거 아주 원천 봉쇄하겠다.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 사료가 나올 수도 있다. 치안유지법이 나오면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시기이다. 라고 이것과 20년대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20년대에는 어디에 집중해서 경제 침략을 했을까? 첫 번째 1910년대에는 본격적인 이런 탈취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조사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창고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싶어요. 그러면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야 되니까 토지에 뭔가를 훔쳐가려면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주로 토지 조사 사업 이런 걸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서 거기서 걷어들이면 되는데 걷어들인 내용물을 딱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쌀의 수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한데 조금 더 생산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쌀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 일본이 지금 상당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섬나라의 한계점 같은 거죠.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이 뺏어가서 이걸 자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본인들의 국가에서 지금 쌀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으니까 물가 조절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탈취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더 많은 쌀이 나오게 하려면 이 생산력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땅을 넓히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여서 더 많은 쌀알이 맺히게 그런 식으로 개간 사업을 하고 이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하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이 비료 비용, 수리 비용 일단 우리한테 되는 거예요. 빌려주면 그거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뚝딱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쌀 생산량이 목표량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래 목표로 했었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할 만큼 먹을 쌀까지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나라는 쌀을 그렇게 많이 생산을 했는데도 식량 부족이 심화돼서 쌀 먹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는 보리, 콩, 수수 이런 거 먹고 이거 잡곡마저도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걸로 연명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통치한답시고 뭘 해요? 회사령 폐지하고 관세 폐지하고 이런 거 하는데 특히 회사령 폐지를 보면 이제 총독의 허락받고 회사 만드는 거 이제 없애줄게. 그냥 너네 회사 세우고 신고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일본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조금 봐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도 회사를 짓기야 했겠지만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출발선 자체가 아무래도 달랐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장사하러 들어오거나 수출입 같은 거 하는 일본인들한테는 대단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없어지네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여하는 거를 없애버려요. 다 세금 붙잖아요. 텍스가 붙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물건을 들여와서 팔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물건이 품질은 좋으면서 우리 거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그러면 국산보다는 일본 거가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세라는 그런 허들이 없어지면은 자국의 상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렇게 쌀가마니 같은 거 쌓여있는 이미지 나오면 산미 증식 계획의 일환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 크게 증식을 하지 못했는데 본인들이 원했던 만큼 그대로 갖고는 간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항구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국의 식량 창고로, 쌀 창고로 만들기 위해서 1920년부터 가열차게 추진을 했고요. 일제가 지금 막 그 근대화가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안 그래도 땅도 없는데 공업화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농촌이 거의 몰락을 해버려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도 충분하지 않은 식량이 더 희소하게 생산이 되게 되니까 쌀값이 너무 오르는 거죠. 여기도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 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단일 면적에서 생산량을 올리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비료니 수리시설 확충이니 이런 걸로 부가비용만 엄청 늘고 돈은 많이 써가지고 찔끔 늘었어요. 이 수확량이 찔끔 늘었는데 그걸 다 뺏긴 거죠. 오히려 더 뺏겼죠. 수확량이 이만큼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져간 건 이만큼이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까지 홀라당 다 뺏겼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는 못 살겠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매년 걷어가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뭐 하냐. 100가마니를 내가 만약에 거두어 드려요. 근데 100가마니에서 100가마니를 다 가져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탈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기에 농민들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192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의열투쟁이 나옵니다.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실패하고 비폭력적인 운동으로 뭔가 이루는 거는 힘들다. 일본이 저렇게 조산모사격으로 문화 통치한다고 또 저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고 비폭력을 하는 것도 이거는 뭔가 2% 부족하다.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비폭력으로 해야 되냐. 확실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3.1운동 이후에 의열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노선을 무장투쟁 쪽으로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단재 신추호라는 유명한 민족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서로 삼았어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가만히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이 직접 뛰어들어서 부딪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됩니다. 자, 주요 단원으로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들 종종 나옵니다. 부산경찰서의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 의사가 있고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했었던 김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김상옥 의사가 있고요. 종로경찰서가 독립운동가들을 제일 많이 끌고 가서 고문하기로 유명한 그런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거길 공격을 한 거고요.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 우리의 경제적인 침탈을 집중적으로 했었던 두 개의 기관에 이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중요 기관을 폭파한 거죠. 그런 거를 한 의사들, 의열단의 활동들이 좀 돋보이는데 이런 방식의 투쟁들이 꽤 일어나요. 좀 도드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우규 의사가 또 있죠. 60세가 이미 넘었던 상태에서 그 사이토 마코토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제 서울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수염에 허연 노인이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의심을 안 한 건데 그 사이토 마코토가 내려가지고 이동을 할 때 그 마차에다가 자기가 품에 이 두루마기에 들어가 있었던 폭탄을 꺼내가지고 투척을 하고 현장에서 체포가 되죠. 이 사람은 노인동맹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을 해 있던 사람이고요.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노인까지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냐 여기는 이런 상당한 공포를 주게 되죠. 현장에서 체포됐었던 강우규 그 독립운동가 강우규는 서대문 혐오소로 압송이 되어서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고 여기서 형장의 이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 전에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시조로 읊고 그걸 마지막 말로 남기고 죽어요. 뭐 이렇게 무섭다거나 운다거나 가족을 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시조를 착 읊고서는 아무것도 일본 사람들에게 뭔가 애걸복걸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도드라지는 게 보니까 3.1운동은 어쨌든 굉장히 임팩트는 있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비폭력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액션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꼼짝없이 무단 통치를 당했을 때에 그거 참고 있어봤자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무장 투쟁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외로 이동했었던 사람들의 무장 투쟁은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이제 웃긴 거죠. 이 무장 투쟁을 보면 일본은 지금 문화 통치한다고 완전히 색깔을 바꿨는데 오히려 굉장히 치열하게 무장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문화 통치 하면서 친일파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토벌 작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 통치가 아닌 거죠. 여전히 안 보이는 곳에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서가지고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국외 무장투쟁을 한번 볼게요.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이 어느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이론 단계가 지금 고급 과정이었으면 연도까지 나왔을 텐데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순서만 알아도 돼요. 연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1920년대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자, 봉오동 전투, 이거 동명의 영화도 있죠. 이 봉오동 전투가 뭐냐? 국외 독립군 부대들이 아주 활발한 작전을 말하는데 홍범도가 이끌었었던 이 독립군 부대가 있죠. 홍범도 부대,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해서 봉오동에서 일본 군들을 크게 이기는 사건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거의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당연히 여기에 발끈했겠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만주에다가 일본군을 대거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도 봉오동 전투했던 것만큼 이런 숫자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더 사람을 모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필두로 이끌었던 북로군정서하고 그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또 연합을 크게 해가지고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또 유인해가지고 대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상당한 승전보를 거두게 되고요. 되게 약올랐겠죠. 봉오동 전투에서 박살나고 청산리 전투에서 또 졌어요. 사망자가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를 좀 상당히 업수히 여기고 있었고 화력이나 머릿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방심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뭘 하냐면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간도 지역에 요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 근처 인근의 간도 지역을 다 뒤지면서 한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마다 뒤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일반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이 한국 독립군이 숨어 있다라고 하고 일반인들을 학살합니다. 무차별 학살이에요. 이 보복이에요, 보복.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거죠. 간도 한인사회 뭐 다 쑥대밭이 되고요. 이 독립군들은 구사일생으로 간도를 탈출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간도를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시라는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망을 갔는데 그 러시아 자유시에서 이 독립군 부대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왜 너네 우리 땅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너네 무장 해제해라. 무장 다 버려라. 이것 때문에 독립군들이 또 여기서 상당히 희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의 참변을 겪어요. 거의 없어질 뻔하죠. 그 자유시 참변 이후로 다시 만주로 회귀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너무 흩어졌고 남아있는 숫자가 거의 없지만 다시 일어서야죠. 그래서 통합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다시 체제 정비를 합니다. 참, 정, 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3부를 설립해서 다시 재기를 도모하게 되고요. 일본인들이 정말 추적을 하면서 얘네는 왜 없애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냐. 그래서 뭘 하냐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맺어요. 이게 뭐냐? 일제가 만주나 간도 일대에서 신출 규모라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축시키려고 그 중국 일대 만주에 군벌이 있어요. 군벌. 개인 군사 끌고 다니는 장장님 부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협정을 하나 맺어요. 자,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는데
그 너네가 이 독립운동가, 조선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미스야 협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도 뭐 대항을 해야겠죠. 삼부를 성립하고 이제 삼부를 다시 통합해서 다시 한번 재기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것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혁신의회, 국민부로 두 개로 통합이 됐는데 통합을 하려면 하나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로는 통합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주 간도 국외에서 있었던 치열한 무장투쟁의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로 가끔 이렇게 미스야 협정이 종종 나와요. 읽었을 때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협정인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밑줄근이 정책으로 오른 것은 쌀 그리고 군산항. 이 사진은 일제가 군산항에 부설한 철도와 뜬다리 부두의 모습이야.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창구였어. 1920년부터 요 정책으로 쌀이 조금 생산이 됐지만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조선은 더 힘들어졌다. 네, 이것은 삼위 증식 계획이죠. 삼위 증식 계획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방공량은 사실은 더 앞선 시대에 있었던 거고 초반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이고 남면 북양 정책은 이거보다 나중 시기에 등장하는 건데 남쪽의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서 집집마다 뭐 양을 5마리씩 키워라 하는 이 일제가 강요했었던 실업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 조사 사업이 보이고요.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2번 밑줄근 이 단체로 오른 것은 저희 모둠은 이 단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조선혁명선언, 김익상, 김상호, 김원봉, 신채호, 폭파, 종로경찰서. 의열단이죠. 의열단.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그 후에는 여성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보안에는 국권 피탈기에 있었던 이 보국 안민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땅 같은 거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던 곳이고 중광단 같은 경우는 대종교 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였죠. 그래서 의열단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오른 것은 독립군 승전보를 알리다. 1920년 6월 22일자 독립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요 가 만주의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다. 홍범도와 최진동 등의 지휘관이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을 해서 이 홍범도 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일본군이 독립군을 또 공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의 이름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전투는 처음에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산리 전투에도 이 봉오동 전투처럼 홍범도 장군이 참여는 하지만 김좌진 부대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름이 같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홍범도만 언급이 되었다면 이것은 봉오동 전투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이고요. 쌍성보 전투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뒤시기에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과 연결되는 전투고요. 우금치는 동학 농민운동에 나오는 거죠. 공주 우금치에 있었던.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이거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언급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1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4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오른 것은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지휘 아래 일본군을 격파하다. 자,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어랑촌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다. 이게 다 청산리 쪽이거든요. 처음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두 번째 또 어떤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간도 참변이 벌어지더라.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 다음에 일어난 전투는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영릉가 전투, 홍경선 전투는 다 30년대 이후로 넘어가야 되고요.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했었던 전투의 이름이고 대전자령 전투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던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1920년대에 무장투쟁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카테고리의 독립운동도 있었는데 무장투쟁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권을 다시 살리고 되찾으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 실력을 올리는 이 민족 백성들의 실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 무장투쟁하는 거는 일시의 미봉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철폐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어요. 우리나라 상권의 위협이 어마어마했고 조선 기업가들은 우리 물건을 사봤자 가격적으로 혹은 품질적으로 아무 메리트가 없는데 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반일 감정 같은 게 올라가면 일본 브랜드 쓰지 말자고 막 이런 노제팬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국산품 애용, 우리가 만든 토산품을 씁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립할 수 있게 모두 십시일반합시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 거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워서 크게 진행이 됐던 게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시작된 장소는 평양입니다. 조만식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이 모임이 결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평양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작회, 그리고 토산 애용 부인회 등등 다양한 단체가 여기에 동조하면서 꽤나 크게 일어났었던 활동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여기에 맞붙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대응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교육 파트 한번 볼까요? 교육 파트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우리 학교 세우려고 했었죠. 두 번째 조선 교육령 1920년대가 돼가지고 바꾸잖아요. 조선 교육령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대학교 세울 수 있대. 대학교를 세우자.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응하려고 고등교육 실제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상제, 이승훈을 필두로 조선 민립대학 세우자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민족 1천만이 1원씩만 모아도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겠냐 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당연히 굉장한 속도로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일본은 우리가 진짜 학교 세우는 거 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일제가 방해하고 자연재해가 연달아되면서 이 모금운동이 실패하게 되고요. 이 한국인들이 원래 교육열이 높잖아요. 이 교육열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종의 회유책으로 경성 제국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저기 서울의 그 대학로 해화동 쪽에 마로니에 공원이 이제 요게 있었던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거기 아직도 본관 건축이 하나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실력을 양성하려면 글을부터 읽을 줄 알아야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일제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바보로 만들려고 해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 이거 심각했죠.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이 농촌 사람들 자기 이름 읽고 쓰는 것도 안 된다. 이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알지도 못하고 응대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자, 배우자, 가르치다 모두 함께 이거를 표어를 만들어가지고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사, 언론사를 중심으로 문맹타파, 근검절약, 미신타파, 이 농촌의 캐캐묵은 무언가를 바꿉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시대 버전의 살짝 새마을운동 비슷한 뭔가가 진행이 지금 된 거죠. 이 분화로드는 농민 속으로, 농촌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구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던 문맹퇴치가 사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연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가 쭉 보이네요. 그러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없었을까? 사회운동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죠.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이 있네요. 농민운동 먼저 보겠습니다. 소작료를 내려줘라. 소작권을 뺏어가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하는데 당연히 이때 당시에 지주 같은 경우는 친일파 지주가 있고요. 일본인 지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이 소작료를 많이 뜯어갔겠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신안군 암태도에서 이 소작인들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양심적으로다가 그래서 지주 문제철한테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떼고 우리가 생활을 하겠냐 하면서 단체 행동을 한 거죠. 소작쟁의를 한 겁니다.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가 발생을 해요. 놀랍게도 이게 성공을 합니다.
단체 행동을 했더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들이 단체로 파업해버리면 갑자기 추수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가 한번 성공을 해요. 이제 농민운동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동운동이랑 같이 또 볼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문화 통치를 해가지고 이제 인권에 대해 관심도 생겼나 봐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정말 문화 통치를 해줘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방편이지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해준 덕분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는 아니에요. 일제가 문화 통치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적세적소에 활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게 진행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습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도 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로. 계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거에 맞춰가지고. 자, 노동운동 어떻게 되느냐? 돈 너무 조금입니다. 이거 최저임금 같은 거 일종의 최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임금을 올려주시고 일하는 시간을 한정해 주시고 쉴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동운동이 있네요. 자, 주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별표가 붙어 있는데 원산에 저기 위에 원산에 위치한 석유회사가 있어요. 라이징선 석유회사. 감독관이 일본인인데 당연히 이제 석유회사 노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본인 감독이 와서 한국의 노동자를 아주 혹독하게 감독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구타를 한 거예요. 구타를 하면서 뭐 말 안 듣는다, 뭐 이 꾀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심하게 구타한 거를 보고 그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있었던 다른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이 반일 감정도 상당히 들어가 있었겠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서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 총파업이 단순히 여기만 총파업하는 걸로 끝났기보다는 다른 데에서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격려 전문 같은 거를 보내요. 지지를 보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도드라지는 게 이제 소년운동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소년권, 어린이 인권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유럽도 어린이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동복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이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분들 옷을 어린이한테 입히는 거였지 아동복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동의 인권 같은 것도 사실 없었죠. 그 외국에서도 엄청 꼬맹이 때부터 일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다 신고당할 텐데 우리도 농촌도 비슷했거든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가령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벌써 자기 몫의 일을 뭔가를 하게 돼요. 논밭으로 나가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소꼬리라도 베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이, 아동에 대한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이자 신체가 성장하지 않은 이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에 대한 이런 존재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동을 크게 이끌어 나간 사람이 천도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방정환입니다. 소년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천도교가 인내천이라는 거를 필두로 동학이 이름 바꾼 게 천도교예요.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당연히 어린이에게도 어린이만의 권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성운동, 소년운동 이런 것들이 천도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방정환이 이제 어린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을 하고 어린이 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잘 살려면 어린이들을 위하라. 애들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라고 개념을 정리한 사람이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운동이라고 하는 특이한 카테고리가 가끔 이렇게 사료로 나와요. 어린이가 계속 언급이 되니까 이런 글자를 보면 소년운동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운동 있고 형평운동 있네요. 여성운동, 여자 독립운동 단체가 생깁니다. 근후에. 그래서 여성들도 배워야 됩니다. 여성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구습타파 이런 거 있죠. 여자들 집에서 뭐 살림해야 되고 애기 낳고 키우는 거나 해야 되고 뭐 직업도 가지면 안 되고 뭐 크면은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뭐 이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오래된 구습, 여성에 대한 이런 거를 없앱시다. 그리고 집안에만 박혀가지고 생활하는 이거부터 벌써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강연회 같은 거를 합니다. 깨우치는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은 여러분들도 그 형평성이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평등하게 갖고 있는 권리라는 뜻이죠. 형평. 그러니까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똑같이 대접을 받기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갑오개혁을 필두로 해서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뭐 천민이니 상민이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신분제가 없어졌는데도 그런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인 악습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시받았던 직업이 백정입니다. 소, 돼지, 도축업자.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시를 받았고 백정의 아이들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고요. 당연히 뭐 교육 같은 거 받을 수 없고 백정의 아내가 받은 차별도 엄청났었어요. 엄청났어요. 농민들이 양반들한테 탐가 노래들한테 당하는 그 분노를 자기네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똑같이 백정들한테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에 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백정입니다. 약간 이건 옛날에 유태인 차별하는 것처럼 백정은 백정 티를 다 내야 되고 백정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고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굉장한 차별을 많이 받는 것이 나옵니다. 신분제가 없어졌는데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어떤 백정이 자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백정의 자식과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학을 시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아직도 백정은 차별받고 있구나. 이거 실제로 사회적인 철폐를 받으려면 이거를 없애려면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 완전히 없애려면 근본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형평운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저기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이건 뭐랑 결합을 하냐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지향을 했었던 사회주의하고 연결을 해서 그 나중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더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주로 문제에 나오는 사료가 이 포스터예요. 이 조선 형평운동을 지지했었던 형평이라는 글자가 써있는 포스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저울 있죠, 저울. 똑같이 다는 그런 저울의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운동인지 형평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조선 사람 조선 거, 내 살림 내 것으로 조만식 등이 주도하는 요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평양의 조만식이 우리 거 씁시다, 조선 사람 조선 거 씁시다.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요 표어 같은 거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2번이 답인데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주관했었던 문맹퇴치 운동이었죠. 아니고 국제보상운동은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인데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학교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 표어하고 내용이 맞지 않네요. 자,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라이징 선 석유회사는 조선인을 구타한 일본인 감독을 파면하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라이징 선 석유회사. 이거 원산 총파업이죠. 이거를 필두로 했었던 사람들이 파업하는 거죠. 원산 총파업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6.3 시위는 이거는 현대에 대한민국이 되어서 박정희 정부 때 일본이랑 우리가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시위예요. 1960년대고요. 새마을운동도 현대죠. 1970년대 운동이고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었죠. 1948년쯤에. 그래서 원산 총파업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방정환 애국지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함. 이 방정환의 대표적인 거가 이 소년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뭐 있는지. 의열단 창설을 주도하는 거는 방정환이 아니죠. 이거 김원봉이 하는 거죠. 김원봉.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마라토너 손기정입니다. 손기정. 금메달 땄죠, 여기서.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를 하죠. 소년운동의 중심이니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것은 1907년이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이죠. 방정환이 아니고 3번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번 형평운동에 대한 건데 우리는 요 단어는 안 보이니까
요것만 보고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에 들어갈 자료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에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운동을 기념하는 탑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포스터야 저울을 뜻하는 글자를 볼 수 있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평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형평운동을 드러내는 포스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이죠. 우리 앞서서 봤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형, 평이라고 지금 글자가 써 있습니다. 글자 읽어도 알 수 있어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조선 물산을 먹고 만들고 뭐 쓰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물건 쓰자는 거잖아요. 물산 장려 운동이겠고 어린이날 이거는 소년 운동이겠고 분하로도 운동이라고 글자가 아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운동인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가 조금 어려운 것은 무장투쟁은 무장투쟁대로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체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두가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인데 1910년대에는 너무나 그냥 완전히 강압밖에 없었고 강압, 통제, 불가능, 불평등, 억압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로 어쨌거나 우리한테 고삐를 조금 풀어주는 액션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활동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